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격 김과장, 김준호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내일도 한파주의보라는데. 이것도 기후 위기의 그 어떤 현상인지 아닌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옛날 추위 같아가지고. 옛날 추위 같아서. 네. 네, 맞습니다. 옛날엔 진짜 더 추웠던. 엄청 그랬던 추웠죠. 것 같아요. 네. 요즘은 한강 잘 안 얼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한강 얼어가지고 스케이트 타고 저는 그 나이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하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뉴스에서. 네. 이 추위 속에서도 연일 정치권은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데 굉장히 이 뭐랄까, 이 뜨거운 정치권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기가 국민들로서는 좀 답답한 노릇인 것 같아요. 매연이 많은 이렇게 열은 많이 나는데 이게 좋은 불이 아니고 나쁜 불이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중도 유보층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까 배철호 위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예. 약간 동반 특검이 아니라 동반 사퇴를 바라는 민심이 있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려다가 그러네요. 중간에 싹 접네요. 네, 긴장했는데 딱 마무리 싹 잘하시네요. 접네 마무리를. 예, 방송에 물이 오르셨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가족 리스크, 윤석열 부인 김건희 허위 이력 파문, 그다음에 이재명 아들 상습 도박, 상습성 인정될 수 있을까? 저는 뭐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또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일시 오락이냐, 도박이냐,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게 뭐 법적으로는 네.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뭐 사실관계는 하도 많으니까 우리 이거 변호사들끼리 앉아가지고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아까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국민대학교에 계속해서 제출했던 이력서에도 허위가 있고 이것이 갱신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제출이 됐는지 아니면 한 번 제출해서 자동 계약 갱신처럼 그냥 한 번 제출된 허위의 내용이 있는 이력서가 한 번 제출되고 국민대학교에서 계속해서 갱신이 됐는지 이걸 들여다보고 있고 이게 법적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제명은 사문서 위조 아니면 업무방해잖아요. 네네. 문서를 위조하고 핵심은. 이제 네. 근데 둘 다 시효가 7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뭐 수원여대, 그러니까 YTN 단독으로 나왔던 수원여대에 제출했던 거는 2007년도고 그렇다면 가장 근래에 제출한 게 국민대에 이제 채용 지원을 하면서 냈던 2014년도인데 네. 2014년도 3월인가 4월이기 때문에 7년은 도과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낸 시점으로부터는 7년이 지났지만 뭔가 본인이 여기서 계속 일하기 위한 그걸 위해서 갱신을 했다거나 그러면 또 자료를 제출하거나 뭐 그렇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다시 그 시점으로부터 기산을 하는 것이 맞고 네. 또 하나 논리는 갱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계속해서 뭐 이제 급여를 수령하고 본인이 그 허위의 서류를 기반으로 재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재직 중에는 계속해서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도 있어서 네. 이게 사실 종전의 어떤 당연하게도 통상적인 법리대로라면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시효 때문에 계속 빠져나가게 되니까 뭔가 시효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내지 쟁점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의원이 아마 그 부분을 법적 검토를 그거 하나를 검토를 하고 있고 네. 나머지 하나는 조금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죠.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박주민 의원 지금 인터뷰하다 나온 거라서 지금 원고 그러네요. 내용에는 없는 반갑습니다. 얘기인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도 그걸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연세대 네.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김준우입니다. 아, 네네네. 아니 뭐 누구 위촉 받아 가신 겁니까? 저는 31명인가 지원해서 8명이 그때 선발이 된 법률신문 광고를 보고 이제 채용을 지원을 했는데 네네. 연임이 될 때는 저는 그 다시 계약서를 이력서를 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갑자기 통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임용이 됐구나. 자, 그러면 이제 재임용이 될 때 그 네. 이력서를 보고 그 이력서와 강의 평가 뭐 이런 걸 보고 재임용을 했을 텐데 그렇죠. 당연하죠. 그 최초 제출한 이 문서를 허위의 문서다 이게 그럴 경우에
이거를 그 업무방해- 공소시효 안으로 가시는 업무방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업무방해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문서 위조는 넘어가더라도 그렇죠. 업무방해는 가능한데 예. 이제 그때 강의 평가가 좋았으면 이를 정상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 뭐 이런 정도로 갈 가능성은 그러니까요. 좀 살아 있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허위 그 문서 작성과 관련된 죄는 작성한 시점 그다음에 행사한 그렇죠. 시점이 예. 과거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무리하게 연장하기는 쉽지 않겠죠. 네, 행사 시점을 갱신 시점에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거는 내규에서 예를 들어 신규 임용이 아니라 재임용의 경우는 이전에 낸 걸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어떻게 국민대에 네네. 그 겸임교원 채용 절차에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도 또 약간 네. 싹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하고. 네. 되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재제출, 다시 제출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게 갱신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업무 방해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사실은 네. 있는 것 같고 네네. 사실 그리고 이런 업무 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또 판례의 전제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짜 서류를 그렇지, 냈으면은 이걸 평가할 또 책임이 이 당국으로서는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걸 만들어야 이게 업무 방해가 된다라는 또 판례 법리가 있어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럼 어느 정도 허술한지 뭐 이런 부분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지금 장은미 변호사의 말씀은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 재직증명서를 보고도 니들이 속았어? 그럼 니들 잘못이지.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리는 그렇게 판례는 그렇게 형성돼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도 국민대 이력서를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아니면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겠죠 정확히는. 네네네. 그렇게 써놓고 뒤에 첨부된 자료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그 졸업장을 냈으면 네. 증빙 자료로 네. 이러면 이제 업무방해로 처벌이 안 된다든가. 그거는 이제 국민대가 잘못했다는 네, 거예요. 심사를 좀 똑바로 해. 이 재직증명서까지, 그러니까 그 증빙 서류까지 위조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도 그러면은 있죠. 국민대는 그냥 진짜 대충 심사를 똑바로 안 한 것일까 아니면은 심사를 일부러 똑바로 안 한 것일까? 아마- 정말 업무의 무능력이냐 아니면 그것도 고의로 심사를 엉망으로 한 거냐 이런 의문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하여튼간에 그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후보가 관훈 토론에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들보다도 관훈 토론에 나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라는 얘기했고 재직증명서 제대로 발급해서 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느냐 이거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아. 맞습니다. 사실 네. 이 법리가 생긴 건 이재명 후보 때문이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상 이게 뭐 다른 영역에서 허위사실을 막 이 선전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그렇다면 토론회라는 특수한 상황하에 뭔가 과장되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후보가 언급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처벌하는 게 맞느냐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 뭐 그 형님 뭐 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 중에 뭔가 강압성이 있었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아주 딱 잘라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법원까지 갔던 거고 최종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나왔던 유명한 표현이 숨쉴 공간, 그러니까 어떤 정치 영역,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법원이 재단하는 건 옳지 않다. 특히나 네. 어떤 토론회라는 특성상 증문즉답이 일어나고 굉장히 제한된 시간에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을 보았을 때 뭔가 다른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범죄로 의율하는 게 맞느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대법원의 어떤 전제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관훈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뭔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 자체는 허위사실 공표로 좀 처벌하기 어려워 보이고 다만 그 이외의 장소에서도 뭔가 굉장히 부인하는 듯한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그 순간을 약간 모면하기 위해서 라이브로 뭔가 했으면 좀 관대하게 보고 활자화된 방식으로 그게 나오면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저는 법원 판례를 사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뭐 평가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이냐 평가냐. 예를 들어 네.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담은 아니 것으로 근데 사실은 이 얘기에 뭐 의견을 담은 거다. 예, 예. 아. 그렇게 빠져나가야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그건 나의 의견이었을 뿐이다. 네. 그럼 그래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뭐 경로들은 분명히 있어서 이거 100%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오히려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탐사 보도에 알려진 거에 의하면 뭐 영락고, 뭐 한림성심대, 서울대 인베이 폴리텍, 게임산업협회, 뭐 미술세계, 삼성미술관, 뭐 까르띠에 보석전 이건 다 공소시효 때문에 사실은 날아가는 문제라고 한다면 요 허위사실 공표는 법리적으로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고발을 하면 이게 이제 허위의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를 가리게 되죠. 네. 그 가리게 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그게 이제 법적 처벌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의 이력서 기재나 윤석열 후보의 말 이런 것들이 허위의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이게 이제 결과로서 드러날 기소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데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닌데 담당하는 검사나 경찰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막 수사를 오래 해야 됩니다 하고 시간을 끌기에 적합한 사건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냥 서면 진술이라도 하라고 하고 빨리 그냥 질문지를 던지면 네. 몇 월 며칠까지 한 적 있나요? 없나요? 네. 라든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사실은 수없이 많은 기관에서 실제 근무했는지 안 근무했는지도 문제지만 네. 재직 기간까지 조금씩 이렇게 윤색했다는 혐의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만 좀 재빨리 확인하면 일단 사실관계는 많은 부분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그 회사 재직기간도 이거 안 맞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등기부를 떼봤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그 재직했다라고 돼 있는 H 모 주식회사. 근데 설립 일자가 2004년 11월 30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예 재직할 수 없는 그런 기간에 기간을 재직했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근데 이거를 모를 수가 없는 게 김건희 씨가 등기이사인가요? 등기이사 그래요. 네. 등기이사, 등기감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설립 일자를 모를 수 없어요. 그럼 아마 그런 식의 항변은 하는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 이전에도 이 설립 과정과 관련해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경력으로 기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공식적인 어떤 재직 기간은 법인 설립 이후로 지정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딴 것 떠나서 아까 뭐 이따가 우리 얘기했지만 단순 도박이냐 상습 도박이냐 네네. 굉장히 어려운 쟁점인데 이거는 좀 상습 사문서 위주라서 그래요. 상습 사문서 위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재직증명서가 진짜다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게임산업협회에 가서 경력증명서를 떼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가서 경력증명서를 떼면 실제로 그동안에 재직을 했는지 아닌지 게임산업협회가 자료를 검토해서 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경력증명서를 내면 이 관련된 의혹은 깔끔하게 해소됩니다. 뗄 수 있을까요? 발급 받아보실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그럴 의지는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저 이재명 후보 아들 얘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 더 뭐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조국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행위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최강욱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맞습니다. 부분 이게 이제 비교를 하는 기사들도 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한번 좀 비교를 좀 한번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김건희 씨 측의 해명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 게임협회에서 아무도 못 봤다고 하던데 그럼 사실은 뭐 통상적인 업무 시간 아닐 때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회장님을 뭐 또 뭐 도와드리고 이랬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비상근이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십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못 봤다는데 직원이 못 봤다는데 했을 때 뭐 주말에 했다, 뭐 퇴근 후에 했다, 법원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결과적으로 허위 인턴십이라고 인정을 했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어요. 맞아요. 같은 논리라면 정치적인 어떤 맥락을 다 떠나서 그렇다면 김건희 씨 그 말은 신빙성이 더 높다고 법원 아니면 뭐 언론 아니면 사람들이 평가할 것인가? 그렇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저는 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거나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검찰 수사가 과도했고 언론의 어떤
검증도 혹독했다라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예에서 예외일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윤석열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수사를 진두지휘했고 사실상 총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공정과 상식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댔을 때 본인들은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좀 물음표가 많이 쳐집니다. 네. 이재명 아들 건으로 넘어가도 돼요? 네네. 예. 추가로 뭐 덧붙일 말씀 있으면 보니까 별 덧붙일 많이 말씀이 없습니다. 없는 것 너무 같아요. 잘해주셔가지고 이건 무슨 얘기하지? 이러고 생각하고 자. 있었습니다. 탁월한 진행이십니다. 예. 예. 그런 표정을 제가 읽었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 아들 뭐 이런저런 뭐 도덕적 평가 이런 걸 떠나서요. 법적으로 보자면 일시 오락이냐 도박이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쟁점일 거고 이거 일시 오락입니다. 나도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해요. 나도 한 게임에서 포카 쳐, 뭐 고스톱 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일시 오락이란 말이죠. 근데 일시 오락이냐 도박이냐. 그 다음에 상습성이 있냐 없냐.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김준우 변호사님 먼저. 근데 저는 어쨌든 본인이 또 인정한 거 있고 그 네. 캡처된 거에서 보면 스포츠 토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일 거예요. 거기다 돈을 대고. 네, 불법 경마하면 마사회법이고 이게 다 형법에 있는 도박죄랑 상습 도박죄만 있는 건 아니어서 네네. 그래서 뭐 적용 법조는 조금 뭐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단순 도박죄는 벌금형만 있는 죄고 상습 도박죄는 이제 그 실형 징역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볼 때마다 판결 예를 볼 때마다 이 그 기소 기준이 솔직히 확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의뢰하면 이게 단순 도박죄로 의율되면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단순 도박죄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은 해보겠지만 사실 검찰의 기소 편의가 사실 저는 약간 많이 드러나는 죄가 이제 요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심지어 도박장을 개설한 사설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초범인 경우에 집행유예 나오는 게 허다한 상황에서 네. 몇 차례 도박을 했다고 해서 이제 제가 볼 때 이 건 같은 경우는 현재 실형. 뭐 알 수는 없지만 처벌 받는다면 아마 벌금형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 건 관련해서 본인이 올린 그런 게시물들을 토대로 이게 곧장 사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형사법적으로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또 이 도박 사이트의 특성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게시글을 좀 많이 올리고 댓글도 많이 붙고 하면 뭐 포인트가 쌓인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과장된 사실관계들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고 좀 허황된 걸로 좀 이목을 끌려고 하는 그런 유인책이 또 있는 사이트들도 있고. 저는 이 해당 사이트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뭐 잘못했다, 다 인정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정말 지금 이미 고발은 된 상황이죠. 가세현에 의해서. 그렇다면 뭐 엄청나게 처벌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본인들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뭐 지금 뭐 자금 출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공세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은행 빚은 있다라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인정을 했죠, 아들이. 그렇죠. 근데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고 뭐 돈을 조금 썼는데 그게 한 몇백 단위 정도라서 뭐 자금 출처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이제 과도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법적 선상 위에 올리더라도 그게 전 벌금형 이상이 나올까? 이게 초범인 걸로 보이고 뭐 다른 전과는 없다는 전제하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신기했던 게 법적 처벌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재명 후보 쪽은 일단 빨리 사과를 했고요. 네네. 대부분의 범위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 처벌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윤석열 후보는 되게 늦게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와 정무적인 문제는 또 다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부분도 좀 잘 판별해서 각 캠프에서 이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는 건 저희 같은 법률가들의 눈만으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쪽 후보 다 법률가라서 굉장히 그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좀 사고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자체는 만약 수사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명 후보의 첫째 아들이 아마 가벼운 벌금형이 나올 것 같고요. 적절하게 조속히 빨리 사과하는 것은 되게 잘한 대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양쪽 다 사과, 뭐 이재명 후보는 뭐 확실히 사과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게 사과냐 아니냐 이제 사람들이 왈가왈부가 있는데 여튼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현재로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제주 오픈카 사망 사고 있잖아요. 이거 일부러 사고 내게 해서 오픈카에서 여자친구를
안전띠를 못 매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사고 네. 내게 해서 살인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그렇게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건을 잠깐 짚어보자면 말씀 주셨지만 이 두 연인이 오픈카를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탔고 그 당시에 운전을 했던 그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 0.118% 그러니까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이게 왜 살인죄? 그러니까 검찰도 뭐 고의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좀 기소를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런 음성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안전벨트 안 맸어? 그러니까 본인이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구나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 직후에 사고가 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조금 다퉜다는 그런 사정 그리고 뭐 네네. 헤어지자고 또 뭐 이야기도 나왔다는 그런 사정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구분길에서 돌담 뭐 경운기 다 하면서 오픈카였기 때문에 이 동승자가 정말 튕겨져 나가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 사망을 예견하고 일부러 내지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고를 낸 거 아니냐라고 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일단 1심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지만 최소한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뭐 이 건은 이제 2심까지 가서 사실관계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입증이 만만치는 않아요. 까다로운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네. 까다로운 얘기예요. 미필적 고의라는 게 뭐 살인의 미필적 고의라면 저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어라는 고의라는 거거든요. 난 이 사람을 꼭 죽이겠어가 아니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법정에서 다툴 때마다. 예. 여튼 요건은 한번 2심까지 사실관계나 법리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그나마 이 피해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블랙박스나 이런 게 나왔던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또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2심까지 좀 잘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장기업 김과장 김준우 변호사 장은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